자, 그래서 1장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은 국정 운영에 관한 얘기고 1장에서는 여기 2장이 돼야 되겠죠. 그죠? 생각해 보니까 1장. 그냥 갑시다. 행정 개념. 그냥 혹시 우리 기존 행정을 공부하면 적어도 그래 행정이 뭐냐 물어봤을 때 그냥 바로 대답할 수 있어야 되죠. 사회적 요구에 대응해서 공공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정부의 재반 활동과 상호작용입니다. 행정 개념에서는 과거 경영과 유사점과 차이점이라는 전통적 논의가 있었고 특히 한국은 90년대 중반 이후 경영 행정의 확산되면서 행정과 경영의 관계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원래는 이제 너무 과도한 행정 경영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세이엘 법칙이 강조되고 있지만 최근 거버넌스라는 새로운 행정 개념에 따라서 공공성의 상대화, 차원론적인 행정 개념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이죠. 2장, 행정환경, 대외, 대내, 일반 과업이죠. 자, 대외적 행정환경입니다. 대외적 행정환경은 자 가시죠. 일반 환경은 모든 조직이나 모든 행위자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거죠. 정세민지 포다위 저조고양입니다. 자, 지식정보사회는 시공거 피지불, 시공거 피지불. 지식정보사회에서는 시공거 피지불. 그래서 전자정부 정보정책이 필요하다면 진흥정보사회. 자, 갑시다. 2016 WEF에서 본격 논의된 진흥정보사회 4차 산업혁명은 AICBM이 확산되는 것으로서 초연결, 융복합, IT와 BIT의 연결을 말하고 행정에서는 증거기반 관리, 대기 행할, 선의 사각액 행정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입에서 술술술 나와줘야 돼요. 그래야지 답안지 이제 실제로 합격하는 수준은 방금 이런 수준입니다. 여러분들 이해를 하고 답안지를 적을 때 4차 산업혁명 적어놓고 잘 들으세요. 냉정한 얘기인데 4차 산업혁명 딱 써놓고 방금 요 정도 인터벌 아는데 그죠? 이걸 어떻게 써야 될까? 그 고민하면 그 시간이 밑에 10페이지 가는 동안에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계속 고민한다면 답안지를 쓸 수가 없죠. 4차 산업혁명, 2016 WF, AICBM, IT와 BIT 연계, 대기 행할 이렇게 그냥 바로 그냥 쭉 나와서 써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됐습니다. 세계화 됐습니다. 냉전 종식, 정부화로 심화됨으로써 무한 경쟁, 글로벌 스탠다드, 규제 완화, 국가 경쟁력이 강조된다는 거죠. 민주화, 80년 중반 이후 시민의식의 향상. 민주화라는 것은 행정 과정은 참여 공개, 투명, 내용은 책심 대형. 행정 과정, 정책 과정이 DAD, 일방주의, 권위주의, 오도된 합의, 디스트리뷰트 컨센서스에서 참여, 국민 참여 예산, 공론조사 방식으로 가야 된다. 지방화는 넘어가고요. 포스트 모던, 근대사회, 정치, 대의민주, 간접민주, 대리인체제, 경제, 산업사회, 포디전, 소품종, 대량 생산체제, 사회, 합리, 객관, 이성, 분화, 특수, 포스트 모던, 상다구회, 어떤 행정, 반담, 상다구회, 반담, 상상, 상대주의, 다양성 선호, 다원주의, 구성주의, 인간 해방, 해체, 반관료제, 시민들은 인식의 대상이 아니라 도덕적 타자다. 대화 소통을 해서 담론을 통해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는 거죠. 관료제 방식이 아니라 공론조사, 국민 참여와 같은 담론의 방식으로 행정을 운영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문화주의 핵심은 멜팅팟, 문화 상대주의가 아니라 멜팅팟 관점에서 샐러드볼 관점에서 촉진 장려해서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는다는 거죠. 외국인 200만 시대 초중고생의 다문화 가정의 자녀가 10%가 넘고 있다는 거죠. 한국 사회의 일반적 변화, 저조고향, 텔레그비, 신사회 위험, 관대하고 포용적인 복지국가, 사회투자국가가 필요합니다. 위험사회, 울리백, 산업사회의 기술의 발전은 예견된 파국, 예견된 위험을 키우는 상황. 위기관리가 중요하다는 거죠. 예준대복 됐습니다. 자, 정치,
정치의 변화. 행정은 정치에 예속되어 있다가 정치하고 무관하다는 이원론에서 정치와 기능을 수행한다는 일원론으로 변화됐고, 현재는 정치행정 이원론은 이제 역사적 의의만 있죠. 정치행정 이론론 하에서는 관료제 자율성. 관료제는 인비주얼 파티와 같이 정책 결정을 수행하지만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관료제 자율성은 관료제에 대한 통제가 중요하죠. 관료제에 대한 통제는 행정 통제로 접근해야 되고요. 예의처의 관료제 민주주의 아니면 톰슨, 상황적 합론. 정치 고위층은 정치 통제가 고위층이라는 상황에서는 정치적 통제, 정치 논리, 대형성이 적합하고 중하위층에서는 행정의 논리, 전문성이 적합하다는 거죠. 경제,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죠. 공부 독불정형, 큰 정부, 규제 강화. 70년대 이후 정부가 잘못하고 있구나. 울프 주니어는 정부 실패를 아주 체계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수공, 내파 분비. 정부 외부에 바람직한 사회 선호가 형성되지 않는다. 정치가들의 마이오피아, 근시안. 이익 집단들이 렌트 시킹을 하면 포획돼서 철의 삼각형, 미시절연이죠. 자, 공급 측면에서는 무형의 생산함수 부존재, 그리고 독점이라는 관점에서 비용 중복과 낭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혹시 그죠? 여기에 거시절연도 있습니다. 거시절연은 편익은 다수가, 비용은 소수가 부담하는 거죠. 사회복지, 그죠? 무상급식과 같이, 자, 무상급식을 하게 되면 실제로 비용은 고소득자들이 부담하겠죠. 그러나 그 혜택은 일반 다수가 부담하죠. 미시절연과 거시절연이라는 것은 수요 측면에서 직접적인 내가 여러분들이 커피 내가 2,000원을 500원을 내면 내가 커피를 받죠. 연결되죠. 비용과 내가 준 비용하고 내가 얻은 수익이 연결되는데 비용과 수익이 연결되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편익과 비용이 연결되지 않습니다. 어떤 정책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편익과 비용이 연결되면 절연이 아니죠. 상당히 좋은 건데 미시절연은 미시거시라는 것은 편익을 기준으로 합니다. 편익을 기준으로. 그죠? 편익이 좁게 발생하면 약국, 약사 집단 같이 좁게 발생하면 미시절연. 다수 넓게 발생하면 거시절연이죠. 참고사항 받고요.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시민사회입니다. 시민사회는 수공, 내파 분비, 내부성, 정보, 예산, 최신기술, 파생적 외부 요가, derived externality, 왜곡된 사회의 부정적인 사회 상태를 더욱더 악화시킨다는 것이죠. 분배에서의 불공평성은 특혜죠. 어떤 집단 계층에는 주고 다른 데는 주지 않는 현상이죠. 비용과 수입이 연결되지 않는다. 됐습니다. 시민사회, NGO 실패와 NGO 성장을 말하죠. NGO는 비영리, 기업과 다르죠. 자치적이다, 정부와 다르죠. 시민들이 만든 조직이죠. 어드보커시, 비판 감시, 서비스형, 대리정부죠. 비판 감시, 서비스 제공한다. 순기능이죠. NGO 실패, 자원이 불충분해서 특정한 계층이나 집단에게만 제공된다. 기부자 눈치를 본다. 비전문가다. NGO 실패율로는 NGO에 관한 정부의 지원을 정당화해주죠. 최근에 그래서 사회적 기업, 기업입니다. 영리의 유급인 기업이죠. 근데 왜 사회적입니까? 사회 목적으로만 일을 하거나 기업을 하거나 취약계층에게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고요. 배분을 하지 못합니다. 주주에게 배당을 하는 것을 제한하죠.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2015년에 참여주의와 공동체주의 문제를 동시에 극복하는 방식으로 얘기됐죠.
사회적 경제, 문재인 정부에서 강조하는 거죠. 자, 최근에 행정 환경의 변화를 상징한 한 단어, 뉴노멀. 자, 뉴노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엘에리언. 그래서 나중에 보면 엘에리언이 저성장, 저소득, 저수익, 고위험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는 이런 거 말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저저고양. 그죠? 이게 훨씬 더 낫겠죠. 한국의 뉴노멀은 이러한 엘에리언의 관점에 한국은 저저고양. 전혀 우리가 이제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죠. 2013 WEF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됨으로써 뉴노멀에서 증가하는 문제의 성격을 난제라 그럽니다. weak problem. 리텔과 베버가 처음으로 말했고 베버와 크하데미아는 난제의 성격을 비구영교, 비구조적이란 말은 메타 오류, 제3종 오류를 야기할 수 있는 문제의 정의, 너무 인과관계가 복잡하다. 교차적이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민간협력, 정부 사이의 협업이 필요하죠. 영속적이다. 문제가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내는 끊임없이 계속되는 지속가능한 문제에 대한 체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대내적 환경 변화. 인사행정에서는 여성 차분. 그러나 일반적으로 내부에서 대통령 또는 장관들이 가지고 있는 지배적인 사고방식, 행정을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관한 체계, 행정이념, 행정가치죠. 또 리더십으로 나타나죠. 효율, 형평, 작은 정부, 큰 정부. 맞죠? SWOT, 미비전, 미션, 정당화의 근거, 비전, 장기적 방향, 전략, 환경과 상호작용 계획,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뭐 할 거냐, 행동의 체계적 계획. 됐습니다. SWOT, 미비전, 행정문화, 행정인들이 공유하는 행동적, 외면적인 특징뿐만 아니라 가치관, 규범, 철학 등을 말합니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따라서 국가가 바뀌었는데 됐습니다. 답만 말씀드리면 뭐라고요? 규칙, 연공, 핵심이죠. 맞죠? 규칙, 연공, 핵심으로 바뀌고 있는데 한국의 발전 국가는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 것인가? 발전 국가의 내재적 문제점, 극대화된 관료주의는 DAD, 일방주의를 야기하죠. 민주주의 저발전은 비효율, 무사한 일, 자본주의 미도 위반, 효율과 경쟁의식의 부재를 말합니다. 이러한 관료제 발전 국가의 문제점, 발전 모형, 똑같은 말이에요. 발전 국가, 발전 모형, 발전 국가, 발전 모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또 4차 산업혁명, 민주화 등 세계화 등 새로운 행정 환경이 바뀜으로써 이제 신행정 국가로 변화됩니다. 직접적 방식보다는 간접적 방식, 연결망, 공동화 정부, 핵심 행정부, 신국정 관리로 변화돼야 되는데 굳이 또 한번 끼워 맞춘다는 표현을 수험생들이 많이 써야 됩니다. 그렇죠? 굳이 예를 들자면 2017년 했던 공론조사나 국민 참여 예산 같은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신행정국가 직접 하기보다는 이제 의사결정의 규칙만 만들고 그 안에서 다양한 행위자들이 서로 협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는 거죠. 코로나19, K방역 등도 신행정국가의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신행정국가의 방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역사 2장이 아니라 이제 3장이 돼야 되겠죠. 그죠? 나중에 1장은 행정, 그렇죠. 1장은 행정의 의, 암기노트를 너무 작게 만들다 보니까 이런 실수를 하는 것 같습니다. 2장은 가장 중요하죠. 행정 환경, 대외, 대내, 일반 환경과 과업 환경입니다. 정세민지 포다위 저조고양 정경사 됐죠. 국가의 변화.
대내적 환경 변화 됐습니다. 넘어가시고 3장은 환경이라는 게 역사니까 그죠? 즉 국정 운영. 국정 운영은 뭐라고요? 정부의 기능, 정부의 역할, 정책, 조직, 인사, 재무 됐습니다. 4장은 정부 기능의 핵심이 정부 규제죠. 그래서 1장은 이렇게 1편은 이렇게 4개로 그죠? 의, 환경, 국정 운영, 이제 행정의 역사죠. 국정 운영은 정부의 기능, 역할, 정책, 조직, 인사, 재무, 공공재, 행정 관료, 책임, 윤리 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4장은 정부 규제에 관한 얘기죠. 행정학의 역사인데 행정학의 역사는 그렇죠? 행정학의 접근 방법, 행정학 역사라는 것이 행정학의 이론, 모형, 접근법, 패러다임 이런 표현 쓰기도 합니다. 어떻게 행정을 운영할 것이냐? 행정이 뭐라고요? 정부 활동이죠. 이 무엇이 더 바람직한가에 관한 내용이죠. 저는 요즘에는 이걸 국정 운영 모형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행정을 운영할 것인가에 관한 것은 행정학의 역사에 따라서 변천되었기 때문이죠. 자, 행정관리설입니다. 우드로 윌슨이 주장했죠. 우드로 윌슨이 주장해서 잠깐만요. 넘어갑시다. 우드로 윌슨이 주장했죠. 역관주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비즈니스 라이크가 핵심이죠. 행정은 관리 현상이죠. 기계적 능률성, 통치 기능설, 시장 실패 이후에 등장했죠. 정책 결정 기능을 강조하는 것이죠. 행정 행태설, 사이몬이 말했죠. 행정은 합리적 의사결정이다. 합리적 의사결정이고 외면적이고 객관적인 행태를 중심으로 연구하겠다. 행정 행태설. 논리, 실정주의에 따라서 연구한다는 거죠. 발전 기능설은 우리 한국의 맞네. 이거 발전 행정이구나. 때로는 이걸 발전 행정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됐습니다. 국가 발전 목표를 위해서 발전을 선도할 기관, 발전의 엘리트를 육성하는 한국의 방식이죠. 신행정학은 흑인 폭동 이후 사회적 약자를 위한 대표 관료제, 형평성을 강조하죠. 신공공관리는 정부 실패 이후에 시장주의와 신제도주의 경제학이죠. 가버넌스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게 MPS, 신공공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포스트 MPM, 탈신공공관리, 올해 시험 나왔죠. 그래서 시기, 행정이론, 조직, 인사, 예산제도 등의 변화가 있는데요. 가로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행정관리설, 기계적 능률성이죠. 바로 1887년 우드로 윌슨이 행정연구 됐습니다. 1887년에 우드로 윌슨이 행정의 연구라는 논문을 통해서 행정은 비즈니스 라이크다. 그래서 이제 행정은 관리다. 기계적 능률성을 강조했죠. 고전적 조직 이론에 막스 베버의 관료제 이론을 적합한 조직 이론. 아시죠? 역관주의, 실적주의, 펜들턴법 됐습니다. 예산은 당연히 품목별, 통제지향적이고 회계 책임, 의회의 역할을 강조한다는 거죠. 자, 인간관계론이죠. 무슨 실험? 호손 실험에 따라서 인간관계를 개선해야 된다는 인간관계론, 사회적 능률성이죠. 신고전적 조직 이론입니다. 고전 조직 이론과 신고전 조직 이론은 둘 다 고전 조직 이론이기 때문에 폐쇄체제적 가정을 한다. 그리고 노동자들만 연구한다는 공통점이 있죠. 됐습니다. 통치기능설, 무슨 실패? 시장 실패 이후에
행정의 가치 판단 강조하죠. 뉴딜 정책 등을 추진함으로써 정책 결정 기능을 강조합니다. 정치 행정 매듭론 일원론을 의미하죠. 결정은 민주적으로 하는 게 좋으니까 민주성이 강조되었죠. 자, 1940년대에 허버트 사이먼은 제한된 합리성, 인간은 제한된 합리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하자. 잠깐만요. 허버트 사이먼은 그 사람은 연구 주제, 쓰기 애매하네요. 허버트 사이먼은 연구 주제는 인간은 제한된 합리성이 있다. 그래서 의사결정에 합리성을 제고해야 된다. 그리고 연구 방법은 논리 실정주의죠. 논리는 실제로 증명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경험적이고 그래서 이제 객관적이고 외면적인 그죠? 비헤이버. 경험적이고 외면적인 객관적인 인간의 행동만을 연구하겠다. 그걸 우리가 비헤이버라고 그랬죠. 허버트 사이먼은 연구의 주제는 제한된 합리성, 의사결정의 합리성을 위한 합리적 의사결정. 그래서 1956년 다트머스 대학에서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인공지능을 탄생시킨 다트머스 학회에서 참여한 회원이기도 하죠. 연구 방법은 논리는 실제로 증명될 수 있는 것. 그래서 비헤이버를 연구하겠다는 관점이었죠. 허버트 사이먼이 나와 있네요. 옆에 나와 있네요. 제한된 합리성. 그렇죠? 제한된 합리성. 합리적 의사결정 연구했습니다. 관리과학이라고 그러죠. 합리적 의사결정의 대표적인 방법이 비용 편익 분석 이런 것들이죠. 1950년대에 이제 적극적 인사행정, 실적주의와 역관주의를 합친 적극적 인사행정이 등장했습니다. 자, 1950년대 비교 생태론 체제이론이죠. 개도국의 미국의 지원이 실패함으로써 각 나라를 비교해보자. 무슨 기준으로? 생태, 환경, 유관론이죠.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는구나. 이때부터 이제 개방체제로 행정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황 적합 이론이 등장했고요. 현대조직 이론은 컨틴전시,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된다. 자, 여기는 이제 1차 후보위원회에서 등장했던 성과주의 예산, 단가, 단위원가 곱하기 업무량, 단위원가 곱하기 업무량. 그래서 돈의 사용 목적, 관리 지향을 보여준다는 성과주의 예산이죠. 자, 1960년대에 우리가 흑인폭동, 월남전 등을 겪으면서 크레드 오브 렐러번스, 급박한 사회 문제와 액션에 관한 문제를 연구를 해보자. 무슨 행태주의? 후기 행태주의죠. 후기 행태주의가 행정학에서는 신행정학, 그래서 사회 복지 정책, The Great Society, 빈곤과의 전쟁, 존슨 행정부가 추진했다는 거죠. 바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 형평성을 강조해 줌으로써 1960년대 경향입니다. 탈관료제, 임시조직, 어드호크라시, 새로운 행정학을 해보자 그랬으니까 기존에 우리 관료제가 상명하복이니까 사회적 형평성이나 새로운 세대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대표 관료제 아시죠? 형평성을 구현하는 것이죠. PPBS 아시죠? 장기적 계획을 통해서 직관적, 하향적인 의사결정,
통해서 장기계획과 예산을 연계시키겠다. 65년에 했는데 목표관리 좀 77년, 79년도 괜찮고 닉슨 정부에서 목표관리로 바뀌었다는 거죠. 70년대 공공선택론. 제가 좋아하는 것은 정치 행정 현상을 경제학 관점에서 연구하기 때문에 정치 경제학이다 라고 얘기하죠. 경제학이니까 이선정합이죠. 이기적 인간, 선호는 주어졌다. 완벽한 정보, 합리적인 인간의 관점에서 수요와 공급, 정부를 공공재 수요자 아니죠. 시민을 공공재 수요자, 정부를 공공재 공급자로 보면서 공공부문의 시장 경제화를 강조합니다. 오스트롬의 민주행정 패러다임 이어야 되죠. 오스트롬의 민주행정 패러다임, 다중파, 다원 장치, 아주 다양한 장치에 따라서 장치 기구에 따라서 공공 서비스가 공급돼야 된다. 관할권의 중첩, 관할권의 중첩을 통해서 경쟁 체제가 구현돼야 되고 권한의 파편화, 권한의 파편화는 분권화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행정이 수행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스트롬의 민주행정 패러다임, 민주행정 패러다임. 윌슨 베버리안을 비판했죠. 기존 행정은 윌슨 베버리안은 획일적인 이 다중파의 반대말이겠죠. 획일적인 공급장치, 상명하복이죠. 비용 전략, 관할권의 철저한 분리, 직관적이고 하향적인 행정. 우드로 윌슨과 막스 베버의 관료제로 구현되는 행정을 말했죠. 자, 개도국에서는 비교 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발전 행정, 행정이 먼저 발전해서 국가 발전을 이끌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행정이 발전해서 국가 발전을 이끌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불균형 발전 이론, 발전을 선도할 기관 만들죠.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그죠? 경제기획원, 새마을운동, 발전을 선도할 발전 엘리트 육성해서 발전하는 거죠. 효과성, 목표 달성이라는 효과성을 강조했는데 비민주성을 초래하게 됐죠. 영기존 예산제도입니다. 의사결정 단위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상향적이고 분권적인 예산, 아주 합리적인 예산 분석을 통해서 감축을 지향하려고 했다는 거죠. 실제 실패했지만 1980년대 신공공관리론이에요. 시장주의와 신공공관리, 시장주의와 신제도주의, 신관리주의, 정확하게는 신제도주의 경제학이죠. 시장주의와 신제도주의 경제학을 강조합니다. C.C. 후드, 체계적으로 정리한 C.C. 후드에 의하면 신공공관리는 시장주의와 신제도주의 경제학 됐죠. C.C. 후드에 의하면 시장주의와 신제도주의 경제. 시장주의는 작은 정부, 큰 시장. 당연히 그러면 민간의 시장 기법을 도입하겠죠. 민영화, 민간이탁, 규제 완화, 작은 정부, 개방형 됐죠. 성과급, 경쟁지향적인 거죠. 자, 신관리주의, 신제도주의 경제학은 재량, 인센티브, 성과관리. 제가 강조하는 재인성이죠. 그럼 전통적인 관리는 뭐였을까요? 상명하복이죠. 관료제. 상관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상명하복. 이게 굳이 따지면 구관리주의죠. 관료제.
관료제에는 상명하복이었는데 이제 과감하게 재량을 부여하고 인센티브를 설계한 다음 성과 관리를 통해서 문제를 한다. 해결한다. 우리 뭐 이거는 예산에서 성과주의, 결과주의 예산 아시죠? 목표는 어떻게 직관적으로 하고 수단은 분관적으로 하면서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도록 하는 예산 제도죠. 이때부터 이제 전자정부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죠. 인적 자원 관리, 전력다, 전략적 인적 자원, 역량, 다양성, 내외장, 내적, 외적, 장소적. 역량은 외행성 측계는 바로 놓아줘야 되죠. 외행성 측계. 자식 특기동, 공통 관리 직무 됐습니다. 밑에 보시면 뉴 가버넌스, 민간 협력이죠. 민간 협력을 통한 국정 운영. 민간 협력이니까 네트워크 조직이죠. 느슨하게 루즈리 커플. 이게 L입니다. L. 그죠? 일자로 네, L. 일자로 했나요? 그죠? 루즈리 커플. 중요하죠. 루즈리 커플. 네트워크 조직의 핵심은 느슨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거죠. 상명하복도 아니라 완전히 원자화된 것도 아닌 느슨한 연계 됐습니다. 뉴 퍼블릭 서비스. 행정은 담론이다. 평등하고 대표성 있으며 수기성 있고 수용성 있는 등대숙 수용. 등대숙 수용. 행정은 무슨 공간? 담론의 공간이다. 등대숙 수용. 등대에 난 쑥을 수용한다. 등대숙 수용.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포스트 MPM. 탈신공공관리죠. 탈신공공관리. 디커플링. 분절화를 파편화를 축소 방지하기 위해서 재집권, 재규제, 합체적, 총체적 정부를 강조한다는 것이죠. 됐습니다. 전자정부의 최근 버전이 이제 지식정부, 진흥정부, 이제 2016 WEF에서 본격 논의된 몇 차? 4차 AICBM, EVM 관리라든지 무슨 정부? 진흥형 정부, 선의 사과객을 구현하는 진흥형 정부를 강조한다는 거죠. 전략 인적 자원 관리, 수학 미비전, 역량, 외행성 측계, 자식 특기동, 공통 관리 직무, 내외장, 다양성 관리. 그래서 복리후생의 다양화, 근로시간의 다양화, 참여예산, 주참이 있고 주청이 있고 주소가 있으면 국민 참여예산, 국민 감사청구, 국참, 국청, 국소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최근에 신지방분권화, 우리나라의 91년 지방의회, 95년 지방자치가 자치장 선거가 시작됨으로써 본격적으로 이제 지금 2020년이니까 그죠? 지방자치 25년째 접어들고 30년째 접어들고 있다. 뭐 이렇게 보도 되겠죠, 그죠? 실제적인 지방 분권으로 가기 위해서 1. 사무, 재정 등을 분권적으로 수행해야 된다는 거죠. 일괄이양법이라든지 재정분권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시 그래서 우리 시기에 따라서 쭉 한번 여러분들이 복습하면서 한번 쭉 봤는데요. 됐습니다. 1970 요까지는 그냥 요 위에 있는 표는 여러분들이 뭐 복습하는 겸 해서 쭉 한번 봤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 시험은 이제 1970년대 이후부터 시험 노는데 공공선택론은 이미 시험에 나왔죠. 갑시다. 경제학이니까 정치경제학. 제가 강조하죠. 정치경제학. 정치 행정현상에 대한 경제학적 연구죠. 북해론이라는
학자가 처음으로 시작했다가 지금은 뭐 다양한 분파가 있다는 거죠. 항상 경제학이니까 이선정합, 이선정합, 정셈, 자, 정셈이죠. 시소, 정셈이 시소를 타다가 방기를 연달아 교태롭게 꼈다. 정셈, 시소, 방기, 연교 됐습니다. 자, 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가정, 정부는 공공재 생산자, 시민은 공공재 소비자, 방법론적인 개체주의, 개인만 연구한다는 거죠. 연역적이고 수학적인 접근, 교환으로서의 정치, 정치가 또는 행정이 규제, 그죠? 편의점에서 약을 판매 못하는 이 규제는 공익을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관료의 사익과 약사 집단의 사익, 이 지대 추구, 그죠? 포획, 철의 삼각형, 서로가 서로의 사익을 규제, 정부 활동이 정책이 공익을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사익을 교환하는 행위다. 그래서 정부가 하는 정책들이 당연히 공익을 달성할 것이라는 관점에서 봤는데 정부 실패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됐죠? 정책을 이러한 인간들의 이러한 행위로 분석해봤더니 정부가 이를 잘못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오스트롬이라는 학자는 윌슨 베브리안 패러다임을 극복하다. 그래서 그냥 우리 한국 그냥 행정의 문제점이라고 얘기할 때요. 그냥 WW 발전국가, 발전행정 이렇게 쓰면 웬만하면 다 맞습니다. 그렇죠? WW는 미국 행정학에서 가장 많이 쓰는 기존 행정의 문제점이죠. 윌슨 베브리안 패러다임. 발전행정, 발전국가, 극대화된 관료주의, 상명하복, DAD, 오도된 합의, 일방주의, 무산일 쪽, 민주주의 저발전, 지시 강압, 시장 경제 원리를 도입하지 않았다. 경쟁 효율성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거죠. 됐습니다. 행정의 문제점, 윌슨 베브리안 발전 행정 됐습니다. 자, 그래서 민주행정 패러다임, 윌슨 베브리안 패러다임을 극복하고 나는 행정을 이렇게 운영하면 좋겠다. 이른바 민주행정 패러다임이죠. 다원 조직적 장치, 관할권의 중첩, 권한의 파편화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윌슨 베브리안은 다원 조직적 장치의 반대말이니까 획일적이죠. 공급자 위주의 경쟁, 관할권의 분리, 직관적이고 하향적인 결정이죠. 그러니까 위에 거 외울 필요 없죠. 다중파만 외우면 우리 윌슨 베브리안 패러다임의 문제점을 그냥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됐습니다. 신제도주의, 제도와 개인의 관계를 연구하는 거죠. 신제도주의. 여기서 이제 제도는 제도라고 여러분들이 하기보다는 제약이라고 하면 된다. 제약. 나에게 가해지는 공식적인 제약과 비공식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남자분들은 군대 20살이 되면 군대 언제 갈 것인가부터가 가장 중요한 문제죠. 군대라는 제약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행동이 1학년 때는 2학년 때 군대 가려면 1학년 때 그냥 맹탕 노는 거죠. 내가 그냥 고시 패스하고 가겠다. 그러면 군대를 나중에 간다. 비공식적 제약, 문화죠.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는 여자에 대해서 문화적인 제약이 많이 가해지고 있죠. 이러한 제약에 따라서 어떤 행위가 허락되고 금지되기도 합니다. 사회 현상은 어떤 원자된 개인이 아니라 어떤 개인과 공식적인
또는 비공식적인 제약의 결과물이 사회 현상이다. 행정 현상도 공식적이고 비공식적인, 그렇죠? 예를 들면 제약의 결과물이죠. 한국의 국방비를 마음대로 늘릴 수 없는 것이 바로 남북 분단이라는 한국 사회의 제약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신제도주의가 나와 있습니다. 신제도주의. 자, 합리선택 신제도주의는 룰 오브 게임이죠. 게임의 룰입니다. 공식적, 미시적인 측면, 자기가 주어진 선호, 방법론적인 개체주의 됐습니다. 제도는 균형이고요. 공유지의 비극을 해결한다. 제도는 공유지의 비극을 해결하는 하나의 장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제도가 변하는 것은 유인 조화성, 인센티브 컴패티빌리티죠. 합리선택 신제도주의는 공유지의 비극의 문제에 집착하고 있죠.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해야 되는데 왜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하지 않느냐? 바로 그것은 자, 공유지가 있습니다. 비배제적이고 경합적이죠. 그래서 이기적 인간이 만나게 되면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하는데 실제로 이 공유지들은 비극이 발생하기보다는 공유지들이 잘 유지 관리되고 있다는 거죠. 알고 봤더니 이 공유지 이용해서 이기적 인간들이 공유지 이용의 규칙을 만들고 규칙에 이 개인들이 적용을 받음으로써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공유지의 비극이 이기적 인간이라는 경제학적 가정에 의해서 발생해야 되는데 그것이 발생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 규칙, 이기적 인간들이 자발적으로 모두 다 n분의 1의 결정권에 모두 다 자기의 이익을 반영해서 균형적인 관점에서 공유지 이용 규칙을 만든다면 그리고 이 규칙을 적용받는다면 여러분 독서실 밑에 스터디 또는 공간이라든지 뭐 여러 침대가 있나요? 수면실 여기도 전형적인 공유 제조. 독서실원들이면 다 이용할 수 있죠. 그러면 사실 내가 그냥 하루 종일 앉아서 공부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완전히 개판이 되겠죠. 누구는 거기서 자기도 하고 밥도 먹고 막 이렇게 다 마음대로 아무런 규칙이 없다면 공유지가 방만하게 사용될 가능성이 많은데 이미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기적 인간들은 그렇게 사용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독서실에 들어갈 때 뭐가 있어요? 이러한 독서실 관련된 이용 규칙이 있죠. 여러분들은 매번 이러한 규칙 제정 행위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보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독서실 갔을 때 무릎 이렇게 얘기하겠죠. 여기 독서실은 밑에 1층에 지하 1층의 스터디 공간은 일주일에 사용 예약을 받습니다. 어떤 독서실은 한 달 만에 받죠. 어떤 독서실은 매일매일 월화수 목금토 이렇게 받기도 합니다. 그때 다른 거죠. 그럼 이제 쭉 읽어주면 그게 여러분들이 동의를 했으니까 그죠? 동의를 했으니까 독서실에 들어간 거죠.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규칙 만드는 행위에 참여했죠. 그럼 여러분들이 독서실 스터디룸에서 밥 안 먹잖아요. 그래서 낮잠 안 자죠. 왜요? 이용규칙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번에 또 독서실 스터디룸이 더 늘어났을 때는 또 새로운 이용규칙을 만들게 된다는 거죠. 공유지의 비극이 왜 발생하지 않을까요? 바로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용규칙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사회적 딜레마를 해결하는 장치죠. 그 과정에서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제도는 균형이라는 거죠. 모두 다 n분의 1의 결정권. 서로 이기적이고 합리적 관점에서 생각해 봤을 때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 말은 여러분도 내가 저렇게 하면 나도 이용할 수 있겠구나라는
유인 조화성을 느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합리적이고 이기적 인간들이 공유주의 비극에서 자발적 참여를 통해서 n분의 1의 결정권 행사함으로써 공유주의 비극의 이용규칙을 만들므로써 균형을 유지하게 된다는 거죠. 제도가 왜 만들어졌다? 쭉 올라가 보면 답이 나와 있죠. 제도는 개인들의 무슨 선택? 합리적 선택의 결과물이라는 거죠. 합리적 선택의 결과물이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고요. 역사적 신제도주의 일단 봅시다.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제가 방금 말했던 것처럼 남북 분단, 여기 쓰면 안 되겠다, 그죠? 남북 분단이라는 우리나라의 어떤 제약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건 단기간에 안 바뀌죠. 그래서 우리가 국방비, 군대 또는 국민 모병제 등이 개병제 등이 안 바뀌는 이유가 이러한 분단이라는 어떤 장기간에 걸쳐서 형성된, 맞죠? 뭐가 있다? 역사가 있고 역사적 제약을 받으면 종적이고 시계열적 연구를 통해서 어떤 역사적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우연적으로 어떤 제도가 도입됐죠. 사실 우리나라도 분단 38선이 당시에 그냥 너무 급하고 우연적으로 도입된 것 뿐이죠. 그것이 나의 미래 행동을 계속 제약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경제학 공부를 어려워하는 분들은 내가 철학과다, 내가 식품영양학과다, 내가 행정학과다. 그러면 그러한 여러분의 과 선택이 지금 경제학 공부에 어떤 제약을 주죠. 제 형식 애들 중에는 경제학과 애들은 행정학과 너무 이해 안 돼요. 경제학을 선택했던 그러한 자신의 경로가 지금 여러분의 어떤 선택을 제약하고 있다는 거죠. 됐습니다. 내생적 선호입니다. 됐죠. 종적이고 시계열적 연구. 자, 역사적 우연, 맞죠? 역사적 우연에 의해서 제도가 등장하게 되면 그 제도가 어느 경로로 전하게 되면 어떤 집단에 특권을 줘요. 그렇죠. 국방비를 줄이자는 그러한 개혁은 현재 남북 분단이라는 상황도 문제지만 군대 또는 군대와 관련된 집단들이 뭔가 특권을 누리고 있겠죠. 그 집단의 극렬한 저항을 받게 되면 제도 개혁이 쉽지 않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국방비와 미국의 국방비 또는 유럽 국가 간의 차이를 강조합니다. 결절된 펑추에이티드, 점을 찍듯이 결절된 균형의 역사적 우연에 의해서 도입된 제도가 여러분의 행동을 제한한다는 거죠. 또 한편 제도가 여러 다른 제도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여러 다른 제도와 관계를 맺고 있으면 제도 변화가 쉽지 않죠. 제도 변화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하는 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사원이 우리 직무감찰도 하고요. 결산 승인 기능도 하고 공공기관도 감시하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결합되어 있음으로써 어느 하나를 이걸 일조로 옮기려고 하면 다른 관련된 요소들이 서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쉽게 변화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됐습니다. 사회학적 신제도주의, 의미 공유, 제가 아주 좋아하는 프레임 오브 미닝, 의미 공유의 틀이죠. 비공식적, 유일하게 여기 비공식적이죠. 내생적 선호. 제도는 의미 공유의 틀입니다. 모두가 같은 의미를 공유하고 있는 것. 문화, 행단면적 연구죠. 여기는 종적인 연구. 동일 시점, 여러 대상. 동일 시점에 여러 대상을 연구하는 걸 행적 연구라고 그러고 종적 연구는 하나의 대상을 여러 시점에 연구한다는 거죠. 이것을 종적 연구, 시계열 연구라고 하죠. 국가 간의 유사성, 그죠? 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유사하냐? 국가 간 차이라는 것은 뭐죠? 왜 차이가 있는데 차이가 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유사한 환경에 있는 나라들이 왜 다르게 행동하느냐? 왜 다른 행위자들이 같은 행동을 하게 되느냐? 맨날 얘기하죠. 뭐죠? 합격하는 고시생이나 불합격하는 고시생이나 모두 다 보는 교재나 공부 장소가 다 비슷하죠. 그것은 왜 그럴까요? 바로 사람들은 문화적으로 문화를 기초로 인지각본을 형성하게 되고 그 상황에서 이게 중요하죠. 가장 적절한 행위, 효율적 행위가 아니라 무슨 행위? 적절한 행위. 그렇죠. 여러분들이 제가 맨날 얘기했죠. 자려고 누웠는데 여러분 부모님이 친척 오셨다고 부르면 여러분들 가장 효율적 행위는 그냥 모른 척하고 자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의 문화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으면 그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해요? 적절한 행동. 나가서 안녕하세요 인사하겠죠. 그러면 사람들의 행동이 또는 조직, 국가 간 행동이 비슷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동형화다라고 얘기합니다. 됐습니다. 동형화.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에서 신제도주의 밑에 최근 경향과 또는 최근 경향과 밑에 내용들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